익숙한 이 얼굴. 녀석은 한때 인터넷을 밈으로 뜨겁게 달군 물고기 사카밤바 스피스입니다. 밈은 핀란드 헬싱키 박물관에 전시된 이 복원 모형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특유의 오묘한 표정이 하찮음의 극치를 달려 인터넷에서 컬트한 인기를 끌게 됐고 움짤, 노래, 모형, 게임, 이모티콘으로까지 번져나갔죠. 이렇게 마이너한 고생물에서 대중들의 인싸로 자리매김한 사카밤바 스피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녀석의 유명세에 비해 이들에 관한 정보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도 많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이들이 언제 발견됐고 얼굴은 왜 이렇게 생긴 것이며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느러미조차 없는 모습으로 복원이 된 걸까요? 오늘 과학드림에선 사카밤바 스피스를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한때 밈을 지배했던 사카밤바 스피스에 대한 과학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86년 안데스 산맥 동쪽에 위치한 볼리비아의 사카밤바 마을 주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 이렇게 생긴 화석 하나가 연구됩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했던 피에르 이브 가니에, 알랭 블릭, 가브리엘라 로드리고는 이것이 고대 어류의 갑옷 화석임을 밝혀내고는 사카밤바 스피스 장비엘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사카밤바 스피스는 사카밤바의 방패라는 뜻을, 종소명인 장비엘이는 발견자 가니에의 스승이자 고생대 어류학의 대가 필립 장비에의 이름에서 따왔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이 화석만으로는 이게 어류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데요. 도대체 사카밤바 스피스의 올챙이 같은 모습은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다 온전한 화석을 찾았기 때문이죠. 첫 사카밤바 스피스의 화석이 발견된 지층에 속하는 다른 노두에서 사카밤바 스피스의 형태가 담긴 화석이 잔뜩 나왔던 겁니다. 많게는 화석 하나에 30여 마리 개체가 한꺼번에 발견될 정도였으니 고생물학자들에겐 정말 럭키비키였던 셈이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떼거지로 화석이 된 걸까요? 이에 대해서 가니에 박사는 흥미로운 가설을 내세웁니다.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당시 볼리비아는 대륙 주변의 얕은 바다였고 이곳에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수로 물이 불어나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강 하구 주변에 있던 사카밤바 스피스들은 염도의 급격한 변화를 견디지 못해 떼죽음을 당하고 홍수에 의해 떠밀려온 흙에 파묻히게 됐죠.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이 참사 덕분에 우리는 사카밤바 스피스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그 발견사가 참 기구하면서도 우프지 않나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녀석의 부위별 집중 탐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머리부터 살펴봅시다. 사카밤바 스피스의 머리 부분은 이름의 뜻처럼 방패 같은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아래로 큰 갑판이 감싸고 옆으로 여러 개의 작은 갑판들이 아가미를 덮고 있죠. 이러한 갑옷은 당시 바닷속을 누비던 바다 정갈, 두 종류 등의 포식자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구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위는 역시나 얼굴일 텐데요. 어딘가 댕청해 보이는 눈도 눈이지만 보통의 물고기와는 다소 다른 턱도 녀석의 큰 매력 중에 하나죠. 일전에 제 영상 중에 턱의 진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은 턱은 본래 아가미를 이루던 연골인 세궁이 변형돼 생겼습니다. 이런 진화가 일어나기 전에 입은 그저 하나의 동그란 구멍일 뿐이었죠. 실제로 원시 어류인 먹장어와 칠성장어에서 그 모양새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턱이 없는 어류를 통틀어 무학어류라고 하는데요. 사카밤바 스피스 역시 이런 무학어류에 속했던 거죠. 물론 지금의 꼼장어나 칠성장어와는 다르게 이들에게 이빨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에 작은 뼈 비늘들이 나있어 하단을 덮고 있었죠. 이처럼 턱도 이빨도 없는 사카밤바 스피스는 아마도 수중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이나 유기물 찌꺼기 등과 같은 작은 음식물을 그대로 흡입해서 삼키는 방식으로 생활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몸통을 살펴볼까요? 몸통도 얼굴 못지않게 독특한데요. 이들에게선 등, 배, 가슴 지느러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꼬리 지느러미만 갖추고 있을 뿐이죠. 사실 이건 고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류에서 가슴 지느러미와 등 지느러미가 진화한 것은 오르도비스기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죠. 오르도비스기 다음인 실루리아기부터 투지아스피스, 아텔라스피스 등 가슴 혹은 등 지느러미를 지닌 무학어류들이 나타났고 뒤이어 턱을 가진 물고기인 유학어류가 나타나 배 지느러미, 뒷 지느러미 등 다채로운 지느러미를 달고 지금까지도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카밤바 스피스는 지느러미와 관련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들의 유일한 지느러미인 꼬리 지느러미는 논쟁의 대상이 돼 보건도에 변천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느러미가 왜 논쟁의 대상이 됐냐 하면 사카밤바 스피스의 화석이 잘 보존되긴 했으나 꼬리 지느러미의 형태가 보이는 건 단 2점뿐이었고 그마저도 꼬리 끝부분이 약간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석을 연구했던 가니에 박사는 두 점의 표본 중 꼬리의 형태가 잘 나온 것을 토대로 사카반바 스피스의 꼬리를 이런 식으로 복원하게 됐죠. 하지만 앞선 이유를 근거로 마크 윌슨 등 기존 복원도에 의문을 품은 과학자들이 반론을 제시하자 가니에는 이 비판을 수용해 올챙이 꼬리를 닮은 형태로 사카반바 스피스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의 꼬리 모양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던 2006년 가니에와 장비에가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 하나가 발표되면서 꼬리 복원도가 다시금 바뀌게 되죠. 꼬리 지느러미가 가장 잘 드러난 표본의 문제점 중 하나는 뒤쪽 끝이 다른 사카반바 스피스의 머리에 가려져 있었다는 점인데요. 연구진들은 꼬리를 가린 머리 부분만 살짝 깨서 보다 온전한 꼬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의 꼬리 끝에는 아주 작은 지느러미가 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와 아래의 지느러미가 크기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복원도가 그려지게 됐죠. 발견부터 복원도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은 녀석이죠. 그리고 고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카반바 스피스를 보고 떠오른 동물이 하나 더 있었을 겁니다. 네, 바로 둔콜레오스테우스입니다.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둘 다 머리에 단단한 갑옷을 둘렀다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둘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카반바 스피스는 갑주어, 둔쿨레오스테우스는 판피어라는 점이죠. 어류가 진화하면서 처음으로 뼈라는 것을 생성한 이후 이 뼈를 비늘이나 갑옷의 형태로 두른 종류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사카반바 스피스도 그중 하나였죠. 이처럼 뼈로 된 턱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의 물고기들, 즉 무화과류 중에서 뼈로 된 갑옷, 비늘 따위를 두른 수많은 종류들의 집합이 바로 갑주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칠성장어와 유화어류 사이에 어중간한 애들을 부르기 쉽게 하나로 묶은 것일 뿐이지 사실은 갑주어 종류마다 다 다른 계통인지라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반면 둔클레오스테우스가 속한 판피어류는 턱이 달린 유화어류 중에서 가장 초기에 등장한 녀석들입니다. 무화어류인 갑주어와는 차원이 다른 셈이죠. 즉 척추동물의 초기 진화를 매우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 사카반바 스피스는 대략적으로 여기, 둔쿨레오스테우스는 여기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이 다 갑주어에 해당합니다. 사카반바 스피스는 둔쿨레오스테우스처럼 파괴적인 턱은 없지만 척추동물 중 뼈다운 뼈를 머리 부분에 처음으로 만든 갑주어입니다. 특히 온전한 화석으로 보존된 초기 어류 중에서는 사카반바 스피스가 가장 오래된 종인데요. 우습게 묘사된 것과는 달리 녀석들은 고생물학계의 보물 같은 존재인 셈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척추동물의 뼈다운 뼈는 척추동물이니까 당연히 등부터 생겨야 맞는 건데 머리를 둘러싼 부분이 첫 뼈라니 그럼 갑주어는 척추뼈가 없냐? 란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네, 맞습니다. 갑주어는 척추뼈가 없습니다. 척추동물이 골격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물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척삭, 연골, 그리고 뼈입니다. 칠성장어로 대표되는 원시적인 척추동물들은 척추가 연골과 척삭으로 이루어졌을 뿐 척추뼈가 없습니다. 갑주어인 사카반바 스피스도 마찬가지였죠. 인산칼슘 성분을 함유한 뼈를 척추의 설계에 도입해 진정한 척추뼈가 만들어지는 건 이로부터 수백만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카반바 스피스의 갑주와 우리의 척추뼈는 같은 뼈처럼 보여도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뼈는 형성 과정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갑주가 속하는 것은 막골, 척추뼈가 속하는 건 연골, 내골입니다. 막골은 조골세포가 그대로 뼈를 짓는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형성되는 반면 연골, 내골은 먼저 연골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 후 조골세포들이 연골을 뼈로 대체하면서 지어지는 보다 복잡한 방식입니다. 당연히 척추동물들이 먼저 진화시킨 건 막골이고 앞서 갑주어에서 보듯 뼈는 머리 쪽에서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척추동물의 머리뼈도 대부분이 막골이고 몸통뼈의 대부분은 연골, 내골의 형태입니다. 같은 뼈라도 진화사에 따라 그 형성 과정이 다르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참고로 더 신기한 건 사카반바 스피스 뼈에서 이빨의 기원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카반바 스피스 갑주의 단면에서 맨 꼭대기를 보시면 보통의 뼈와는 다른 아주 특수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아질과 에나멜로이드죠. 보통의 뼈보다 치밀하고 단단한 이 물질들은 갑주의 표면에 오돌토돌한 돌기들을 형성하는데 이 돌기들을 다른 말로 오돈토드라고 합니다. 오돈토드,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치아의 기원입니다. 사람 치아의 구조를 볼까요? 상아질이 있고 그 위에 에나멜이라 불리는 범랑질이 덮고 있죠. 보시다시피 기본 구조가 갑주어의 오돈토드와 유사합니다.
물론 초기 어류의 오돈토드가 우리의 치아로 직접적으로 진화한 건 아닙니다. 에나멜로이드로 둘러싸인 오돈토드는 훗날 어류의 비늘과 치아로 진화하는데 어류 중 경골어류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물질인 범랑질이 등장하고 이들 중 육지로 진출한 육상 척추동물은 치아에서 에나멜로이드를 완전히 퇴화시키고 상아질 위에 범랑질만 두르게 됐죠. 범랑질이 없는 척추동물 중 상어의 비닐은 원시적인 오돈토드의 모습을 잘 간직한다고 평가됐는데 상아질 위를 에나멜로이드가 덮는 구조가 상어의 이빨과 참 유사합니다. 이렇듯 사카밤바스피스처럼 단순한 생김새에서 턱과 지느러미가 생기고 새로운 형태의 뼈가 만들어지면서 판피어류 같은 오늘날의 어류와 비슷한 녀석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영겁의 시간 동안 자연은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막골과 연골, 레골을 동시에 지닌 경골어류를 빚어내는가 하면 이빨과 비늘을 제외한 모든 뼈를 연골로 도로 퇴화시킨 연골어류를 빚어내기도 했죠. 사카밤바스피스, 이 귀여운 물고기에서 시작된 진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고 하찮은 물고기 화석 하나에도 마치 드라마처럼 재밌는 서사가 있다는 사실이 고생물학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책이 한 권 더 나왔습니다. 과학 크리에이터가 되는 상상 어때란 직업 관련 도서인데요. 과학 컨텐츠를 만드는 저만의 노하우와 과학소년 기자 생활부터 유튜버가 되기까지의 다양한 경험들을 녹여낸 수필 같은 책입니다.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글이나 영상 등 여러 형태의 과학 컨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이 직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크리에이터 직업을 주제로 그래비티, 게놈, 아톰 익스프레스 시리즈를 펴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진호 작가님과 함께 북토크도 진행합니다. 날짜는 10월 31일 7시이고 장소와 예매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